사마천 사기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소진이나 장이 같은 인물은 새치의 혀로 천하 정세를 주무른 인물들이죠. 그래서 장이 같은 사람은 유세가가 되려고 바깥에 나가서 여기저기 막 자기 말솜씨 자랑하고 자기 식견을 자랑하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맨날 구박만 받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마누라가, 아이고 그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맨날 고생만 하고 남한테 구박만 당한다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자기가 혓바닥을 쑥 내밀었답니다. 와이프한테. 그러면서 혀는 잘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설상제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설은 아직, 혓바닥은 아직도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혀는 멀쩡한데 그럼 됐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세가들이 만약에 오늘날과 같은 보험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혓바닥에다 보험을 들었을 거다. 그죠? 반면에 사기에는 말을 못한 사람 이야기도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그 훌륭한 글을 쓰고도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 이 사람 얼굴 한번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한비자를 진나라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 사이에 이사라고 하는 친구가 동문수학했던 이사가 한비자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고 독약을 보내가지고 한비자라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만약에 한비자가 말을 유창하게 잘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사람 문장을 기가 막히게 잘 썼던 사마천하고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사마상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흔히들 한무제 시대 때 양사마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사마시이기 때문에 이 사마상려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글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죠. 그 다음에 재미난 거는 유방이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아들, 그러니까 여태옥한테서 난 해제를 태자로 삼았는데 나이가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유방이 가장 아끼던 척부인한테서 태어난 여의라고 하는 어린애를 태자로 삼으려고, 즉 태자 폐위를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 공신들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난리를 쳐도 결과적으로 그 의지를 꺾지 못했는데 그때 주창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유방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창은 워낙 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창이 말더듬이야. 그러니까 폐야 뭐 이런 거죠, 그죠?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거시기 머시기 하다가 좌중을 전부 다 웃기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방이 태자 폐위를 포기하는데 주창의 이 말더듬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주창이 말을 잘해가지고 유방 앞에다가 대놓고 이치를 따지고 막 도리를 따지고 뭐 도덕적으로 막 이 말을 잘하고 그럼 더 화가 나가지고 절대로 포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주창이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몇 마디 함으로써 마음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예. 그죠? 예.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조심하십시오. 예. 그거는 뭐 망고의 진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소진과 장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경위지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선비들이다, 지식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말만 잘해가지고 그죠? 세상을 얼마나 엉망으로 이끌었는가는 저희가 지난 10년 가까이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글로는 참 바른 말 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 글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사마천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운 사람들을 비꼬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사기에.
책이 2권이나 있네요. 배운 걸 가지고, 그죠? 이게 그 고전이나 이런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들려주면, 아!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죠? 예. 얼핏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곡학아세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자기가 배운 거를 왜곡시켜가지고 권력과 그죠? 권세에 아부하는 지식인들을 비꼬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곡학아세는. 그래서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지식인을 비꼬는 사람, 그런 사자성어를 곡학아세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사실도 엉터리로 호도하고 백성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로 또 온갖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현란하게 문장을 구사해서 백성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지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잘 가려서 들으시고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여가장치가 돼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 학습 효과들이 워낙 세게 저희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이제 그죠?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죠? 다음 주 제가 팩트를 넘어 진실을 찾아서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를 좀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질문을 좀 두루두루 받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친해질만 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백두여신 경계여고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아직 우리 사회에 제가 구사하는 사자성어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인데 중국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백두여신 경계여고, 흰백자 머리두자.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까지, 저처럼 머리카락이 하얘질 때까지 저 사람을 알고 살았는데, 보고 살았는데, 여신, 같을 여자, 새로울 신자, 늘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경계여고는 기울일 경자에다가 우산 개자입니다. 우산. 양산이나 우산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같을 여자, 옛날 고자입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디 처마 밑에서 잠깐 비를 피하러 들어갔는데 옆에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같이 피합시다 하고 우산을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경계에 같이 받치자고. 그게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친한 사람, 아주 옛날부터 알던 사이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인간관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알았는데 이 정이 안 가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내 마음에 맞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마천은 백두여신 경계여고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8글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좋은 책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쉽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와야 된다. 그죠? 예. 그리고 천입 심출이라고 합니다. 얕을 천자. 그죠? 들어갈 입자. 얕게 들어가서 심출, 깊이 있게 나온다. 사람도 그와 같아야지 대단히 매력적이다. 유머도 구사할 줄 알고 좌중에 웃길 줄도 알고 재미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경지가 보통 경지가 우리 고수라 그러죠. 그죠? 강호의 고수 그런 얘기 하는데 너무 무거워서도 재미없고 너무 가벼워서도 안 되는데 이 무게를 적절하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세월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과의 관계가
경계 요구 같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먼저 상업 광고를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광고입니다. 광고였습니다. 대한항공이 몇 년 전에 하남성 정주의 직항로를 취항을 하면서 6편의 상업 광고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5편을 보셨어요. 제일 마지막 6번째가 개봉이라고 하는 도시를 선전하는 광고입니다. 개봉하면은 중국 역사상 유명한 인물이 누가 떠오르냐 그러면 책 2권인데 하남성 개봉 예, 포청천 책 받으셨어요? 네. 자, 얼른 오세요. 오늘 시간 부족해요. 개봉은 송나라 시대 때 북송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포청천은 개봉 부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습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워낙 그 판관 또는 뭐 청백리, 그죠? 청렴결백하게, 그리고 권력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법대로 처리하는 아주 그 푸른 하늘, 그게 청천이에요. 청천. 예. 그래서 성이 포시니까 이름은 포증입니다. 그래서 포청천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서리빨같이 법을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중국 그 채널 틀면은 포청천 나오잖아. 매년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는 포청천에 관한 시리즈가 관리들을 경계하고 또는 백성들을 위하는 공직자상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포청천을 내세웠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는 아주 최고의 인물에 해당됩니다. 그 6번째는 바로 포청천을 주인공으로 한 광고 한 편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5편은 모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가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 이건 뭐 우리나라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책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전에 나오는 구절 하나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결하고 쉬워요. 실제로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하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이게 고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성공이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 왈. 그리고는 중국 성우가 멋들어지게 중국말로, 그죠? 읽어주잖아. 근데 이 광고가 이쪽 분야에 흥미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광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자로 써주고 밑에 한글로도 써놨고 중국말로도 읽어줘. 근데 번역을 안 해줘. 무슨 뜻인지 모르. 오늘의 성공이 안주하는 그대에게 한비자왈 구호 장치한 우창으로 멋있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뜻을 몰라.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끼야. 그죠? 국무상강 무상약. 나라로서 상자 늘 영원히 강한 나라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 7글자 안에 보통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는 그대에게 영원한 강자 없고 영원한 약자 없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게을리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은 네가 약자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외우셨죠?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는 그대에게 노자왈 샹주시즈 샹을 뿌요 나아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한테 하는 소리다. 그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저 뭐, 8글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부모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집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부터 시작해서 출세 제약만 바라는 부모,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욕심이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우리 현실, 뭐, 아주 착잡하게 겹친다고요. 그죠? 저게. 나와서 기르되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노자가 한 말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왈. 푸쉐이프 반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죠? 가끔 이렇게 유머스러운 대목도 나와야죠. 그죠? 예. 강태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강태공 실존 인물입니다. 낚시 들고 다니는 영감이 아닙니다. 그냥. 강태공이 젊은 날 뜻을 얻지 못했을 때 조오대라고 하는 곳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채 낚싯바늘 없는 바늘을 들이운 채 낚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흔히 강태공 하면은 낚시꾼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죠. 지나가던 문항이 가만히 보니까 웬 노인네가 낚시를 한답시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데 낚시 바늘이 없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영감, 왜 그러셔? 왜 그 낚시 바늘도 없는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나를 낚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라는 유명한 말로 시기와 기회와 그 다음에 자기를 알아줄 리더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인재의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낚싯바늘 없는 낚싯대. 그런데 이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 장소 지역 이름이 오늘날에는 띠아오이타이라고 해서 조오대라고 하는 낚시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주변 지명 이름이요. 반개입니다. 반개. 반개하면 누가 생각나죠? 유영원. 반개 유영원 그 유형원 선생이 남긴 책이요? 반개수록이잖아요. 그죠? 그 유형원 선생이, 자, 그러면은 이제 책 한 권 더 걸려 있으니까. 이게 매주 이거 주니까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권 선생님. 반개 선생이 귀향을 갑니다. 어디로 귀향 갔을까요? 반개수록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귀향 가서. 자, 다선 선생은 어디로 갔죠? 강진. 18년인가 19년을 강진에서 귀향 생활을 하죠. 유배 생활을 하죠. 거기서 나온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반개 선생의 대표적인 저술은 다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귀향. 유영원 선생도, 반개 선생도 어디로 귀향 가요? 거기 가서 반개수록을 쓰게 되는데, 자, 어딜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대단하신데요? 반개 선생 유어지라고 있습니다. 부안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개가 강태공이 낚시하던 지역의 그 반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 중국 고사나 중국 고전에 저희가 깊기 때문에 자기의 호를 쓰거나 호를 지을 때 내가 지금 호는 나중에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옛날 누구 처지하고 비슷할까 이런 것들을 비춰봐가지고 강태공이 옛날에 혼자서 시리에 빠져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지역 이름이 반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개라고 하는 호를 짓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그 반개가 한자는 똑같습니다. 한자는 분명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죠? 예. 반개 선생의 제 전공도 아니라서 반개 선생이 당신의 호를 왜 반개로 졌는가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훨씬 그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죠? 이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서 문왕의 그 참모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무왕을 도와가지고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주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주무왕이 강태공에게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그 나라가 제나라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관푸지교가 바로 거기입니다.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에서 시작 나오는 얘기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 오늘날로 산동성 지역이야. 칭다오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서쪽에 있는 쪽이야. 그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태산이 있어요. 태산을 경계해가지고 서북쪽은 노나라고, 그 아래가 제나라야. 노나라는 공자님 고향이잖아요. 공자님 고향인데, 시조는 누구냐 그러면, 문왕의 동생인 주공단이라고 있어요. 주공이 있습니다.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주공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에 예하면 주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주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단이야. 주공을 노나라에다가 지금의 국부 지역에다가 땅을 주어가지고 나라를 봉하게 해서 이게 노나라고 그 아래고 동남쪽이 바닷가가 제나라입니다. 이쪽은 강태공. 그래서 성이 다르니까 여기는 이성제국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같은 주나라 왕실하고 성이 같잖아요. 주나라 왕실의 성은 희시성입니다. 그래서 동성제국 그렇게 되는 거다. 강태공이 제나라 지역을 땅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금이화장하는데 행차가 이제 대단한 행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야. 그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초대 왕이. 그것도 시조가 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고향 쪽 지역에 가까운 임치라는 곳으로 이제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오는데, 웬 여자가 하나 지나가는 길목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강태공이 이렇게 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거 알던 여자야. 누군가 봤더니 엑스와이프야. 강태공이 대리 사이로 결혼을 해가지고 마씨 집안으로 대리 사이로 장가를 갔는데, 강태공 대리 사이는 주로 이제 노동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맨날 책이나 들여다보고 일을 안 해. 그래서 마누라가 쫓아내요. 쫓겨나가지고 서쪽으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공부와 여러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한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고 계셔? 하고 이제 강태공이 물어보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강태공이 여봐라 가서 바가지에 물 한 바가지 떠와라 해서 그 물을 땅바닥에 탁 뿌리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는 그대에게 강태공 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자, 실현한 분 안 계시죠? 요 대목은 사기에 나오는 원문입니다. 이사는 아시죠? 아까 한비자를 모함해서 죽게 만든 출세지향적인 인물을 대표하는 사기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출세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고라고 하는 인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유서를 조작해서 큰아들 부소를 자결하게 만들고 어리석은 못난 작은 아들을 두 번째 황제로 만드는데 그 반역에 가담함으로써 나중에 허리가 잘리는 요참이라고 합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요참형을 당해서 비극적으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이고 이사가 진시황을 부추겨가지고 시행한 정책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정책이 분서갱류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가 조정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진시황에게 글을 올립니다. 그게 간축객서라고 하는 유명한 명문인데 거기에서 한 유명한 명언입니다. 허하이뿌즈 실류 앞에는 태산불량토양이라고 하는 또 대꾸가 나옵니다. 태산불량토양 하에 불택세류 앞에는 산이고 뒤에는 강과 바다죠. 그죠? 이게 이제 중국의 문장은 특히 한시 같은 경우는 이게 대꾸가 맞아야지. 그죠? 그래서 대조적이죠. 앞에는 산이 나왔어요. 태산불량토양.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으며 강과 바다는
가리지 않는다. 불택 선택하지 않는다.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서예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산불량토양 하해불택세류. 무슨 얘기냐면 인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천하의 가장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태산이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태산이 그렇게 높고 큰 것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강과 바다가 그렇게 넓고 깊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크고 깊고 넓은 것입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신분, 연령, 국적 모든 걸 가리지 않고 천하의 인재들을 고루 기용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재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아주 유명한 명언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진시황이 손님들, 외국 인재들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축경령을 취소하고 이사를 다시 기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문 가운데 하나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소는 황하가 흘러가는 곳 가운데 가장 폭포를 이루고 있는 유명한 호구 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진짜로 저렇게 흐릅니다. 하얀 옷 입고 가면은 바로 황토물 염색을 할 수가 있어요. 튀어가지고. 자사는 공자님 손자죠. 맹자의 스승이기도 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장소는 중국의 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중국의 5학 가운데 서학이고 화산입니다. 더 높은 곳을 꿈꾸는 그대에게 자사월, 덩가오 츠베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얼마나 작은가를 알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겸손해라. 라는 뜻이죠. 상옥강구에 중국의 유명한 고전 가운데 구절이 6개 광구가 모두 명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포청천 구절은 철면무사라고 합니다. 쇠철자 얼굴면자, 그죠? 그 다음에 없을 무자 사사로울 사자. 그래서 친구의 부탁이라도 사사로운 부탁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광고 장면이 나오면서 티에미엔 우스라고 하는 철면무사라고 하는 포청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네 글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죠? 여기 도서관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모토가 무엇이며 군부대가 우리 부대가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우리 부대가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 것인가를 자기네들끼리 뭔가 표제를 써가지고 다 홍보하고 광고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는 스토리텔링이 뒷받침되지 않은 광고와 홍보는 이제는 맥을 못 춥니다. 옛날처럼 무슨 무찌르자 공산당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가 사람의 감수성을 건드리는 이런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뒤에 뒷받침이 되고 스토리까지 뒤에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깔려 있다면은 충분한 광고 효과를 거두죠. 그래서 그 감수성을 건드리는 광고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고 가운데에서 그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세게 건드리고 가장 빠르게 거의 최초로 그 인정받는 광고가 빈폴 광고입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광고 멘트가 소비자의 감수성을 가장 적절하게 잘 건드린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업 광고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광고의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며 광고에 내세우는 문장 하나가 경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느냐는 그죠? 지금 대세가 돼 있죠.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인문학적인 쪽으로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한테만, 그죠? 예. 몸값이 어마어마한 이 탤런트들이나 영화배우들한테 그냥 갖다 부어, 그냥. 그리고는 그 닭다리를 막 뜯어, 그죠? 프라이드 치킨 선전하는데 꼭 뜯어 먹어야 되나요? 그죠? 얼마든지 인문학적으로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닭고기를 먹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쁜 우리가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뜯어 먹으면은 자기도 따라서 맛있을 거라고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만 자극하는 아주 수준 낮은 광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그런 광고는 질 낮은 광고고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명한 지식인을 앞장 세워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그게 누구냐? 2500여 년 전에 공자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공은 사업가였어요. 그 자공에 대한 기록은 공자의 제자인 중리 제자 열전 가운데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공자 제자를 한 70여 명 정도 거기다가 쭉 기록을 해놨는데 그 가운데 자공 분량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이 자공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화식 열전이라고 하는 역대 부자들에 관한 기록에 또 자공 기록이 나옵니다. 상당한 분량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마천 제일 마지막에 자공 부분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자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게 된 것은 자공이 좌우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좌우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자가 야, 나 오늘 초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공이 나서가지고 자기 수레에 모시고 초나라를 가는 거예요. 나 오늘 제나라 가고 싶다 그러면 자공, 제나라가 뭐 중국이 어디 우리나라처럼 손바닥만 한데요, 어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15년 가까이 천하를 주유합니다. 천하를. 한 10여 개국 가까운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니는 비용 누가 다 돼요? 자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자공은 다른 나라의 임금들하고 스승을 앞장세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육아의 창시자인 스승을 앞세워가지고 만남을 주선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때 갈 때마다 그 유력자들한테 권력자들한테 선물 같은 거 준비해가고 또 그러면서 공자가 유력자들 권력자들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자기는 다른 사업가들하고 사업 상담해가지고 자기 장사하고 그죠? 그래서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초로 자기 사업과 연계시킨 최초의 인물이 자공이라는 인물입니다. 언제라고요? 2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만 6년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 무덤에 가면은 자공 지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공 연묘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육아를 공문을 하나의 학파로 형성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자공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 그 사업적인 마인드,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최초로 결합시킨 인물이 자공이다. 자, 오늘은 관포지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포지교는 워낙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우정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자성어를 들라 그러면 다 중마고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그죠? 중마고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관포지교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세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관포지교 스토리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사마천은 관중과 푸숙의 우정 이야기를 관안열전, 사기에 보면 관안열전이라고 있습니다. 관중과 안자를 다루고 있는 제나라를 대표하는 두 재상의 기록에다가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두 사람 이야기를. 요 두 사람 이야기를 이런저런 좌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책들을 모두 참고해서 제가 재구성해서 지금 들려드리는 겁니다. 관포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조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가정이 제일 작은 조직이죠. 단위가, 그죠? 그래서 가정이 중심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집안은. 그죠? 이 집안에서 요 가정이라는 것 가운데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성격과 그죠? 형태가 달라지죠. 아버지가 이 중심에 딱 들어와 있으면 가부장적인 그죠? 권위적인 가정이 되겠죠. 그죠? 어머니가 들어와 있으면은 뭐라 그럽니까?
여성주의가 강한, 그죠? 모성이 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자식이 떡 들어와 있으면은 자식만을 위하는,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샤오황띠, 소황제 집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중심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의 또는 그 조직의 성격 특성이 달라진다. 이게 가정이면 왕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조는 제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죠? 예. 근데 아까 보셨지만 가정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냥 봐 넘기지 마세요. 여기 왕조 체제에서는 쌍방향으로 화살표가 가지 않습니다. 그죠? 관료는 왕에게 충성하지만 백성은 관료한테도 그죠? 세금도 내고 그죠? 노동력도 제공하고 왕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백성이 일방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왕이 이코르 왕조가 되는 그런 구조였죠. 이런 왕조 체제의 조직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조직의 구조도를 보게 되면은 자, 조직이 있고 리더와 인재와 시스템으로 되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여기서 크게라기보다는 벗어나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 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가 핵심, 중심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리더에게 의존하는 리더 중심인 조직을 독단형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직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조직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도 잘 살펴보세요. 자, 모든 걸 시스템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 비인간적이야. 그죠? 뭐든지 법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사규. 그죠? 우리 회사 규칙대로 다 뭐든지 뭐 안 봐줘. 그죠? 그 비인간적이야. 사람, 인재 중심으로, 특정한 인재 중심으로 모든 걸 전부 다 굴려가려고 하는 이 조직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노사 비중이 큰 조직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엘리트 위주로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 뭐든지 사람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직은 대단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이 관포지교의 핵심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공과 관중과 포숙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백성들을 부민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들 관계가, 관포지교가. 그래서 조직론에 있어서도 관포지교라고 하는 이 우정의 사자성어가 결코 의미 없는 사자성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을 갖추려면은 그 중심에 리더도 인재도 시스템도 아닌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고 회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 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 지금 기업을 얘기할 때 뭘 얘기를 해요? 그 기업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유형의 가치도 있지만 무형의 가치도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이 조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느냐라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서로 추구할 때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직의 모습. 첫째, 리더의 개입은 작고 적을수록. 둘째, 제도는 간결하고 분명할수록. 셋째, 인재는 자유로울수록. 이런 조건과 같이 어울려서 충족이 된다면은 가장 완벽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포지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는 노문지교도
고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어떻게 어떤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지금 두 사람이 같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 이런 과정을 볼 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와 같은 관계를 형성을 해왔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역사 속에서 건프지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인간관계로서 구전되고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듯이 관푸지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인간관계를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가치 또는 어떤 내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관푸지계의 배경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원전 7세기 초 중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BC 600 몇십 년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5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까마득하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600년이 넘은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구전되어 내려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죠. 그렇죠? 이 고사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 초반이라 그러면요, 춘추 시대 초기에 해당됩니다. 자, 춘추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사의 봉합불놀이 말씀 안 드렸어요? 얘기 안 했어요?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포사를 웃기려고 봉수대에서 불 피우는 얘기 했죠? 그게 언제였죠? 기억나세요? 권 선생님 다음부터는 책을 한 10권쯤 갖다 놓아주세요. 기원전 77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나라 유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포사를 웃겨보려고 공습 경보에 해당되는 봉합불 놀이를 하다가 정작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는 바람에 유왕도 피살당하고 포사도 살해당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솝한테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가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뒤에다 뭐라 그랬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랬죠. 어디 가서 이제 누가 그러는데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가 포사의 봉합불 놀이래,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한 고사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쪽은 동화일 뿐이고 한쪽은 역사예요. 실제 팩트야. 그때가 기원전 771년이고 이 난국을 수습한 사람이 유왕의 아들인 평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평왕이 수도를 도읍지를 서안 쪽에서 낙양으로 동쪽으로 옮깁니다. 주나라가 동천합니다.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기원전 77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서주라고 부르고, 서쪽에 있었으니까 주나라가 그 이후를 동주라고 부르는데, 이 동주를 다른 말로 춘추라고 부른다. 왜? 공자님께서 춘추라는 책을, 역사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약 100년 뒤 이야기예요. 기원전 771년에서 기원전 600년대 초반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딱 10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때 초기 이야기고, 무대는 여기 제나라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제나라. 제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나라. 여기가 이제 천자가 사는 주왕실이고, 나머지는 다 제후국들입니다. 제후라고 하는 제후국들. 자, 주나라가 왕실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도 피살당하고 동쪽으로 쪼그라들니까 권위가 사라졌잖아, 이제. 주나라 왕실이 옛날에는 제후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네가 감히 대들어? 그러고는
얼마든지 제압을 했단 말이야. 이제는 그럴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기원전 771년 이후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큰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제후국들이. 그래서 제후국들 가운데 큰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가지고 니들을 보살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제후들을. 그리고는 남쪽에서 내려오는 이 이민족인 초나라를 막아야 돼. 이제 초나라는 장강 이남 쪽에서 점차 이 중원을 넘보는 거예요. 초나라는 남만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원에 있는 한족들이 야만적으로 취급을 했어. 오랑캐로. 그래서 초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이 초나라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앞장서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서가지고. 야. 그래서 양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를 물리치겠다라는 뜻이야. 앞에는 존왕이 붙죠. 주나라의 천자 존왕, 왕을 내가 높이 떠받들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물리치겠다라는 존왕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제후국들 가운데에서 힘센 제후가 앞장서 가지고 대장이 되는 거야. 그 대장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패주라고 부릅니다. 패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패권을 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패주예요. 그 패주의 첫 번째 패주가 제나라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 제나라에서 탄생한 첫 번째 패주가 환공이라는 사람이고 이 환공을 뒤에서 서포팅한 두 사람이 관중과 포수기다. 그런데 이 환공을 패주로 만드는 기까지의 과정의 우여곡절이 관포지계의 스토리다. 이게 순조롭게 관중과 포수기 환공을 모셔가지고 환공이 최초의 패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뭘 또 알아야 되냐 그러면 춘추시대 때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겠다. 패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여러 제후들이 이제는 내가 천하의 패주가 되기 위해서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거죠. 경쟁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 상태. 춘추 초기만 하더라도 주나라 초기 때만 하더라도 제후국들의 숫자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전국 시대가 될 때까지 약 300년 사이에 100여 개의 나라가 7개로 줄어듭니다. 아니, 얼마나 살벌해요. 그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고 나니까 나라 하나가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살벌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자, 주나라 왕실의 권위가 추락했어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 큰 회사를 생각하는데 본사하고 자사 생각하면 돼. 서울에 본사가 있었어요. 본사에 그 경제력이 빵빵할 때는 자사 몇 개 살렸어요. 그리고 자사가 좀 말 안 들으면 그냥 경제력으로 그냥 밟아버리는 거지. 자사가 꼼짝도 못했단 말이야. 지사가. 그러던 것이 본사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경영 상태가, 재정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자사가 살림을 잘해가지고 자사의 경영 상태가 엄청 좋아진 거야. 그래서 본사의 재정도 자사가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지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마 본사를 뒤엎지 못하는 거야. 왜? 춘추시대 때, 즉 주나라 때 예법이 살아있어가지고 천자는 그대로 존왕하고 그 다음에 명분으로 오랑캐 초나라를 막아야 되니까 양이하겠다라고 하는 존왕양이의 기치를 내걸고 큰 제후들이 자사들이 본사를 대신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춘추시대 때 5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춘추 5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국시대 때는 모두 7개 나라로 줄어들어서 전국시대 7개 나라를 전국 7웅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들을 외워두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춘추 5패, 전국 7웅이다. 그리고는 이 7개 나라가 다시 약 200년 가까운 격렬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줄어드는 거예요. 진나라로. 그러니까 춘추 시대 때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50년 동안 100수십 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는 과정이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550년 동안 100여 개의 나라가 하나로 줄어드니까 평균 4, 5년에 나라 하나가 없어졌어요. 기록에 남은 숫자만 그 정도니까. 평균 4, 5년에 나라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로마사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사는 확장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사. 조그만 부족 국가에서 그저 늑대 아이들이 출발해가지고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대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사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쉬워요. 왜? 우리가 성장하는 거하고 똑같이 성장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 의식도 그렇잖아요. 요만한 거 조금 알다가, 그 다음 하나 알다가 2개 알고, 2개 알다가 뭐 10개 알고, 이렇게 가면 편해. 근데 춘추전국 시대는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100여 개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제국들이. 근데 이 가운데 나머지 빼더라도 최소한 10수개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지리적, 저기 있는 나라들을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저 노랗게 칠해져 있는 나라들 있죠? 저 나라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나라의 주요한 리더들, 그 다음에 저 나라의 세금제도, 경제제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고사, 그 다음에 저 나라가 쇠퇴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역사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면 수렴사라 그래요. 수렴사. 모여야 되는 거죠. 하나로 쭉. 이게 어려워요. 중국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게 확장사면 훨씬 나을 텐데 이게 수렴사. 그 대신 춘추전국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무지무지하게 재미있고 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왜? 중국 사람들 피 속에, DNA 속에는 춘추전국 DNA가 있어요. 제가 직접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봄, 가을이 나오더라고요. 춘추가 나. 왜 그러냐? 오늘날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특성들. 중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속을 잘 모르겠다부터 시작해서 은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춘추전국 시대 이 무한 경쟁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뭐 몇 년마다 하나씩 없어지니까. 그리고 전국시대 들어오면 전투가 한번 벌어지면은 100만 명 막 동원되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장평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40만 명, 진나라가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생매장시켰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발굴이 됐습니다. 장평 전투 유적지가. 죄다 다 해골들밖에 없는, 죽은 사람들밖에 없는. 파다가 말았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팠더니 전부 다 해골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파보나 마나예요. 예, 그 지역이 장평 전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규모가 크니까 일부만 파가지고 잘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 확인이 됐거든. 이 살벌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함부로 자기 속을 드러내거나 함부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서부 개척 시대 때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죠? 기록에 따르면은 춘추전국 550년 동안 기록에 남은 전쟁 횟수만 약 500차례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는 것까지 따지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는 전후회담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긴 쪽하고 진 쪽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놓으라부터 시작해서 인지를 보내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이긴 쪽은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인지를 더 많은 돈, 재물을 얻으려고 할 것이고, 진 쪽은 어떻게 하면은 적게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협상술이 발달하는 거야. 협상술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은 법원으로 얘기하면은 판례예요. 그잖아요. 예. 판례가 어떻게 났느냐. 즉, 외교관들은 중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큰 나라한테 가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해가지고 막 증거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야. 그걸 잘했던 사람이 춘추시대 때 정나라의 자산 같은 사람입니다.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경쟁을 뒷받침해주는 문물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대, 이 시대가.
개혁을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개혁이 550년간 개혁했던 시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개혁한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어중간하게 개혁한 나라는 비리비리 간신히 버티다가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고, 개혁을 거부한 나라는 어김없이 일찌감치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에도 이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인재가 필요해요. 그죠? 인재가 필요해요. 사람 인재. 인재 가운데서도 그냥 인재가 아니고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쟁도 대규모로 바뀝니다. 그래서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이 왕이 직접 궁궐에 앉아가지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주로 전차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가 뻔합니다. 저쪽 들판에서 벌어지는 거야. 전투지가 옮겨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기 전에 이미 장군들한테 이번에는 이렇게 싸워라라고 명령이 하달될 수가 있어요. 작전 명령이. 그런데 이 시대,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전투 형태가 전차전에서 기병과 보병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고 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첩보전입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확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형국시대 들어오면은 유세가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정보 수집 전문가들이에요. 저 나라의 산천은 어떻고 저떻고, 저 나라의 군사 요충지는 어떻고 저떻고, 저 나라의 리더의 성향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들을 유세가들이 쫙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이쪽 나라의 임금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살아남으려면 저 나라하고 친해야 되고 저 나라를 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세하는 겁니다. 로비스트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외국에서 온 사람이 일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진 같은 사람은 6개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제일 서쪽에 있는 진나라가 제일 막강하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6개 나라가, 이건 춘추시대 지도입니다만 6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합종이라고 한다. 합종.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종으로 내려선 나라, 남북으로 쭉 내려선 5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응한다. 그래서 6개 나라가 다 소진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소진이 6개국의 공동 재산이 된다. 그래서 소진을 차고 다니는 도장도 육각이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의 비석도 육각이었다고 그래요. 이 소진의 합종 논리를 깨기 위해서 진나라가 기용한 인물이 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장이는 자, 동서로 늘어선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통해 가지고 각계격파를 하는 거야. 그거를 연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합종연횡. 그래서 때만 되면은 정치 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현상을 놓고 합종연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진나라의 범수라는 사람이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건너와 가지고 어떤 외교 전략을 내세우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교 전략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교 근공 뭐예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는 나라부터 공격하라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진나라 입장에서는요. 자, 동방으로 진출해서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요 진나라가 한조위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요 옆에 있는 한나라, 조나라를 공격해야 돼. 그러면은 요 멀리 있는 제나라, 이 강력한 제나라가 얼른 쫓아와가지고 이 나라를 도와주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초나라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그리고는 중원에 있는 한조이라고 하는 세 나라, 조그만 나라들을 각계격파하는 거야. 뇌물과 간첩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전이야. 이 정보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시대 때 여러 나라들이 있는 공자들이 식객 3,000명을 거느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밥 먹여주는 사람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재풀을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인재들 가운데서 전문가들을 추출해가지고 적재적소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사병 집단,
그러니까 개인 인재풀이 인프라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전부 다 뭐를 위해서요? 정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에서 뒤떨어졌고 뒤떨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한 분야는 정보 분야입니다. 지역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터지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9.11 테러 때 미국이 폭격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본토가. 그때 오사마 빈 라덴 나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터키에서 유학했던 이희수 교수라는 이슬람 전문가 그 양반이 완전히 일약 스타가 됐어요. 왜? 그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뭐 불려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중동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입니까? 우리가 기름을 다 거기서 사갖고 오고 그쪽에다가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지역 전문가 하나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유학 보낼 분이 계시면은 자녀가 어떤 쪽을 원하고 어떤 쪽을 공부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보내는 지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해나 북경으로 보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거기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애들이 많아갖고요. 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노느라고 중국말 배우지도 않고 한국말만 쓰고 다니고 하다가 10년이 지나도록 중국말도 못 배우는 게 수두룩해요. 그래서 내가 농사, 임업에 관한 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저 흑룡강성이나 길림성 쪽으로 보내야 돼요. 죄다 남으니까 거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해서, 중국 그림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벽화에 관해서 공부하고 싶다, 어디로 보내? 도낭으로 보내죠. 사막으로 보내죠. 그죠? 도낭은 벽화 천지잖아요. 1m짜리 높이로 벽화를 쭉 일렬로 세워라 그러면요. 25km나 세워요, 벽화가. 1m 폭 되는 그림으로 쭉 세우면은 그 길이가 25km나 간다고. 그게 도낭 벽화예요. 그거 평생 들여다보고 앉았어도 다 공부 못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 전문가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여러 명을 길러내야만이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널치기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그 다음에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질적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즉,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하고도 다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이지만은 이제는 공동체로 형성돼 나가는 거예요. 왜? 천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주추장군시대 때가 하나로. 그런데 이 이질적 공동체는 오늘날 세계 현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이질적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노동하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농촌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그죠? 예.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외국에서 결혼 시집 온 사람들이 그죠? 다문화 가정이에요. 10% 이상입니다. 이미 어떤 많은 데는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굳이 고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이질적 공동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법률적 정비나 제도적 정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형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잡종교배의 역사입니다. 대단히 한국 사람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잡종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의 교배가 이루어졌고 섞였고 그 다음에 몽고 침략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보시면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다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종족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리고 이 이종교배는요. 그 종족을 점점 더 그죠 우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뛰어나게 만들어요. 그 동종교배하면은 결국 유전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도태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 정비나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우리나라 국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문화도 좀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전인자도 훨씬 더 뛰어나게 만드는 쪽으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막아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질적 공동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초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무렵의 초기, 저 산동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 나라가 제 나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시간, 공간, 주역, 그 다음에 키워드 나와 있죠.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F로 시작되는 세 개의 단어, 그 다음에 리더십. 그래서 3F 플러스 1 리더십입니다. 자, 관포지교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F로 시작되는 단어를 한번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프렌드십이 있습니다. 그죠? 우정이 있죠, 당연히. 프렌드십이죠. 두 번째, 이 관중과 포숙이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같은 동료가 되죠. 펠로우가 되죠.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이 동료가 되는 과정에서 포숙이 위대한 고귀한 인간 정신 하나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그게 뭐냐? 팔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 누군가를 밀어주고 따라주는 거다. 제가 이 관포지교에 주목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포숙의 팔로우십입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포숙 이야기가 없습니다. 포숙을 위해서 사마천이 따로 열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포지교의 주인공을 포숙으로 봅니다. 그리고 포숙의 팔로우십을 지금까지 10년 넘는 동안 끊임없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뭐냐? 팔로우십입니다. 한국에서 프렌드십은요, 넘쳐나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친구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동료끼리 만났다가 역시 또 친구로 가죠? 펠로우와 팔로우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나듭니다. 나라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팔로우가 안 돼요. 누군가를 밀어주질 않아. 맨날 뒤에서 헐뜯고 욕했던 문화, 뒷담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제일 골 때리는 속담이 뭐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누가 뭐 김재동이 그러더만 사촌이 땅 사면 가서 구경을 해야지 왜 배가 아프냐 그러더니 축하해주고. 이게 우리가 작은 땅에서 좁은 땅에서 지금까지 승자 독식의 원칙에서 그 다음에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꼴통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걸 다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걸 가지고 먹고 싸우다 보니까 일어나는 아주 안 좋은 속담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 땅에 무슨 뭐가 들었나 약이? 그래서 팔로우십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절감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포지기를 보면서 야, 저 포숙의 팔로우십 저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해서 관포지기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강태공이 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조형물이고 그림입니다. 관포지교는 사마천 사기도 관중 열전이 있지만요. 남아있는 유적도 대부분 다 관중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전부 다 관중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관중과 포숙이 젊은 날 같이 장사도 하고 우정을 나누고 있을 무렵에 제 나라가 국정이 혼란에 빠집니다. 양공이라는 사람이 폭정을 일삼아요. 이 양공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시쳇말로 얘기하면. 신하들도 마구 죽이고 심지어 배다른 여동생하고 간통을 저지르는가 하면 뭐 별사건을 다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공의 배다른 동생들인 공자 규, 그 다음에 공자 소백, 이 공자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망명을 갑니다. 그때 관중하고 포숙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야,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기회가 오면은 차기 대권을 차지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각자 한 사람씩 모시자. 이렇게 됐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을 모셨다가 그 사람이 대권을 못 차지하면 완전, 그쵸, 찬밥이 되잖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두 사람이 나는 포숙은 소백을 보좌하고 관중은 공자 규를 보좌해가지고
서로서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노나라로, 한쪽은 저 산동성 남쪽에 있는 거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런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양공이 결국은 신하들한테 피살당합니다. 엉망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외국에 망명 가 있던 공자들이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임금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임금자리가 회전의자가 됐어요. 빙글빙글, 우리 젊은 친구는 모르죠. 그죠? 그런 노래가 있어.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를 앉으면 주인이다라는 그런. 그 막 오는데, 관중이 모시고 있는 공자 규가 아무래도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거리가 멀어. 노나라에서 오는 게. 그러니까 공자 규는 어쨌든 간에 배달은 동생 형제가 아니긴 하지만 자기가 임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자 규가 관중한테 야, 네가 먼저 혼자 말을 빨리 타고 달려가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소백을 활로 쏴서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어차피 누가 임금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죠? 관중하고 포수는 서로서로 전략적으로 사람을 나눠가지고 모셨고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임금이 되면은 서로서로 봐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중은 활을 들고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가 지나가는 공자 소백을 향해서 활을 쏴서 맞춥니다. 관중이 활도 잘 쐈어요. 활에 맞은 공자 소백이 비명을 지르면서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관중은 자기가 암살에 성공한 줄 알고 느긋하게 돌아와서 규한테 자, 이제 당신이 임금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느긋하게 제나라로 갑니다. 제나라 국경에 딱 들어갔더니 제나라 백성들이 술 마시고 잔치 벌리고 막 놀고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새로 임금이 즉위했는데 축하 파티를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공자 소백이 활에 맞은 게 아니야. 어디서 가서 맞았냐? 허리띠 가서 맞았어요. 허리띠 버클. 그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허리띠가 여기 이만큼 가슴팍에 와 있잖아. 여기 옥이나 쇠 같은 걸로 버클을 만들고 이걸 이제 한자로 대구라고 합니다. 대구. 만들고 띠를 이렇게 두른다. 화살이 거기 가서 맞은 거야. 근데 소백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영리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화살을 부여잡고 말에서 떨어져서 죽은 척 한 거야.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 저쪽에서 느긋하게 있을 때 자기들은 후딱후딱 들어가가지고 임금 자리에 가서 올라가서 앉아버린 거야. 그게 완전히 닥쳤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관중하고 공자 규는. 이대로 물러나? 공자 규가 나는 못 물러나.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백하고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또 져.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싸움해가 전투해가지고 치면요 싹싹하게 항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항복합니다. 상대편 이긴 사람이 조건을 내걸면 그 조건을 들어줘야 돼. 그래서 소백이 이 사람이 황공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황공이라고 부릅니다. 황공은 자기 공자 규, 자기 배다른 형을 도와준 노나라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공자 규는 죽이고 관중은 제 나라로 압송해라. 저놈은 나를 활로 쏴서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저놈은 내가 직접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냐? 내가 관중 저놈을 죽여서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포를 떠서 젓갈을 담그겠다. 그렇게. 오늘날 전국에 가면요 관중 젓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놀려먹기 딱 좋아. 내가. 관중 젓갈은 실제로 젓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중 젓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누군가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하거나 원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관중 젓갈이야. 응? 그래서 노나라 임금이 하는 수 없이 관중을 제수가 타는 술에다 싣고 제나라를 압송을 시켜요. 전쟁이 졌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중이 탄 수레가 노나라를 건너서 아까 노나라 보셨죠? 그죠?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제나라로 내려온다. 당시에 모든 천하의 초미의 관심사가 이 장면에 쏠려 있는 거야. 야, 제나라 황공이 정말로 관중을 포를 떠가지고 젓갈을 담글까? 뭐 이거예요.
관중이 실려가는 모습 요즘 같았으면은 CNN에서 한번 위성 중계했을 거야. 자, 관중이 타고 있는 수레가 마침내 노나라 국경을 넘어서 제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죠? 이거 과연 황공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관중이 탄 수레가 노나라에서 제 나라 국경을 딱 넘자마자 누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포숙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숙이 관중을 맞이해서 편안하고 좋은 수레로 옮겨 타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중을 데리고 제나라 궁으로 들어갑니다. 제나라 궁으로 들어가는 관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친구 때문에 죽지는 않겠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양공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양공난정이라고 하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관중이 탄 마차가 제나라 궁궐로 들어서는데 뭐 사방에서 온 궁궐에서 맛있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완전 잔치 분위기야. 보니까 야, 관중이 정말로 나는 죽지 않겠구나 오늘. 어? 그리고는 목욕하라고 해서 목욕하고 옷 새로 싹 갈아입고 황공을 만납니다. 황공을 딱 만났더니 황공이 뜻밖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제나라 재상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중에게. 누가 이 막후에서 모든 걸 다 조정했겠어요? 포숙이 조정합니다. 관중이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되어 오는 걸 알게 된 포숙은 황공을 설득해가지고 황공을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주십시오. 주군께서 제나라 하나만 다스리시려면 저 포숙으로도 충분하지만 천하의 폐주가 될 야심이 있다면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주십시오. 이게 포숙의 첫 번째 팔로우십입니다. 물론 포숙은 그 전에 관중하고 사업할 때도 팔로우십을 많이 발휘합니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겼는데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가요. 남들이 너는 같이 장사하면서 맨날 왜 손해만 보고 사냐? 그랬더니 포숙은 관중은 모셔야 될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관중이 관직에 나갔다가 3번이나 쫓겨납니다. 친구들이 야 저렇게 무능한 놈 뭐 좋다고 맨날 챙겨주고 새기냐 그랬더니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지 기회가 오면 관중이 큰일 할 사람이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관중이 군대에 나갔다가 3번이나 도망쳐 옵니다. 친구들이 전부 다 관중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마다 포숙은 뭐라고 얘기하면 집에 넘어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돼서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늘 관중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팔로우해줬던 사람이 포숙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팔로우십이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관중을 살려주는 것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런데 2인자 자리를 양보한다고.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황공은 도대체 관중이 어떤 놈이길래 포숙이 지한테 돌아갈 재상 자리까지 양보하면서까지 그럴까? 이거죠. 어쨌든 간에 포숙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래도 찝찝하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다른 자리도 아니고 2인자 자리야. 잘못하면 맨날 봐야 돼. 관중 보면은 화살이 어른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놈의 화살이 한 치만 가서 위에 맞았어도 자기는 지금 세상에 없어요. 이게 짜릿 잘못해가지고 버클이 아닌 바로 위쪽에만 가서 맞았어도 자기는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을 텐데, 이게 관중 보면은 맨날 그 화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포숙이 관중에 뭘 보고 자기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양보를 했을까? 이게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제안을 하면서 황공이 관중에게 몇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중국사의 유명한 명장면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관중의 리더십 4단계론 또는 5단계론이라고 부르는 천하의 명장면입니다. 황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은데 가능하겠소?
자, 포스기 뭐라 그랬어요? 천하의 폐주가 되고 싶으시면 저 관중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천하의 폐주로 물어봅니다. 내가 천하의 패권을 잡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관중을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 큰 약점이 있어. 뭡니까? 내가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 한번 마셨다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은 보통이야. 관중 서슴지 않고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또 있어. 뭡니까? 내가 여자도 좋아해. 여자, 그죠? 예, 많지 않아. 관중 역시 서슴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또 있어. 예, 또 뭡니까? 내가 사냥도 좋아해. 한번 사냥 나가면 한 달씩은 가야 돼. 관중 역시 서슴지 않고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아이, 황공이 생각하니까 이 자식이 이게 재상자리가 탐이 나가지고 무조건 다 예스 예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관을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관중의 리더십 4단계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양의 설원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관중과 황공의 대화입니다. 관중 대화를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관중이 대답해서 말하기를 부지현이면 해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다, 뭘 몰라, 인재를 못 알아보면 폐주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현자는 여러분들이 어질다고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고대의 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유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능한 인재를 몰라보면은 폐주가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인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셔야 됩니다. 알지자 사람인자. 그 다음 지불용이면 아시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그죠? 역시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용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알았으면. 그 다음 용의불임. 쓰시기만 하고 맡기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위임이죠. 그죠? 맡기시지 않으면 폐주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위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 리더들이 잘 못해요. 잘 못 맡겨. 우리 리더들이. 그죠? 그 다음, 임의불신이면 해패입니다. 자, 맡기셨는데 믿지 못하면은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맡겼으면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죠. 믿었으면은 맡기고,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은 맡겨놓고, 믿지 못하겠으면 기용하지 말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예. 그죠? 그래서, 맡겼으면 믿어라.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이게 부자입니다. 이게 복자인데, 이게 부사로 쓰일 때는 다시 부자죠. 그죠? 신이 부사, 소인, 참지, 해패다. 자, 믿어놓고 다시 소인배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면 폐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원소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소인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 용인, 그죠? 위임, 신임, 그 다음에 원소인 이렇게 됩니다. 요게 관중의 리더십 5단계론입니다. 황공이 듣고 보니까 참 그럴듯해요. 그죠? 이게 진짜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직 내에서 말은 쉬운데 우리나라 리더들 하나도 제대로 실천하는 리더들 거의 없습니다. 맡기지도 못할 분들은 맡겨놓고도 못 믿어가지고 옆에 있는 측근들을 이용해가지고 매 감시하고, 그죠? 예, 그런 거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같은 게 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리더들도 보면요. 김 교수님 저 다 맡겨놓고 저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죠? 왜인걸요? 외국 출장 가면서 딱 도착하자마자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 뭐 그거 어떻게 됐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더 전화를 더 많이 해. 맡기긴 뭘 맡겨요. 믿는 건 더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리더십 단계론이긴 한데 실천만 하면은 정말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황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관중한테. 그럼 나는? 관중말,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관중이 있겠다, 포숙이 있겠다, 인재가, 기라성 같은 인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공이 관중에게 무려 관중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정치를 맡깁니다. 자기는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이쁜 여자 있으면 후궁으로 삼고, 사냥 가고 싶을 때 사냥 가고. 얼마나 좋아, 그죠? 최고지 뭐. 황공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나라 임금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제 나라가 엄청나게 국력이 커지고, 노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노나라 임금이 이제 환송을 이제 보낼 때가 됐어요. 제 나라 임금이 이제 국경이 같이 접해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나 이제 그만 갈라요. 그리고 황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나라 임금이, 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궁중에서 인사하고 내보냈으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귀한 손님이니까, 궁궐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잘 가세요. 뭐.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좀 더 가지 뭐. 계속 간 거야. 우리도 귀한 손님 오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현관문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아파트까지 나갔다가 뭐 버스 타는 데까지 가보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국경을 넘어버렸네.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이제 배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춘추시대 때 예법에 따르면은 국경을 넘으면서까지 배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밖에 없어. 주나라 왕실의 천자밖에 없는. 이건 예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때 아무리 살벌한 경쟁시대였지만 춘추시대 초기까지만 해도요, 주례가 살아있었어, 예법이. 확실하게. 그 조낭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게 예법에 어긋난단 말이야. 같은 제후단 말이야. 나라 크기는 달라도, 힘은 달라도. 그 황공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넘어온 만큼 선을 쫙 그어가지고 땅덩어리를 다 떼서 노나라한테 줬어요. 그러면 안 넘어온 게 되잖아요. 그죠? 이놈은 국경이 무슨 뭐 1, 2m야? 수십 킬로가 되는 국경을 넘어온 만큼 땅 탁 떼서 줘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황공이 재밌게 잘 살았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황공하고 관중이 조묘에서, 조상사당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황공이 관중에게 재상에 임명하는 장면이고요. 그런 다음에 황공이 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집무실을 개방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리더가 최초로 자기 집무실을 개방한 사례입니다. 집무실을 개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사람을 배치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되면은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정료지광이라는 겁니다. 뜰 앞을 밝힌 불빛이란 뜻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24시간 심야 영업을 했다. 그죠? 이게 집무실이 이제 깜깜해지면은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뜰에다가 전부 다 횃불을 쫙 밝혀야 돼요.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들고 오면, 이력서 들고 오면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을 주는 거예요. 보통 2650년 전 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생각하면 역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발길이 뚝 끊어지는 거야. 24시간 심야 영업하는데도 손님이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항공이 끙끙거리고 있어요. 관중도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가 하얀 노인네 한 분이 와가지고 나 좀 기용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노인장은 뭘 잘하는데요? 하여튼 나는 구구쌤을 잘하오. 그렇게 그래요.
구구삼법 노인이라 그래요. 구구쌤을 잘한다. 구구쌤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게 재주라고 얘기를 하셔. 그랬더니 왜 지금 인재들이 발길이 뚝 끊어진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죠. 그랬더니 당신과 황공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용한 인재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못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야. 내가 저기 가가지고 저런 인재들, 기라성 같은 인재 있는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기용이 될 수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야. 그런데 나처럼 구구쌤만 할 줄 아는 사람도 기용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쳐다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고사는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고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고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고사가 죽음 말벽다기 이야기라는 건데요. 연나라 소왕이라는 젊은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인재들 스카우트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곽외라고 하는 이름 모를 처사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기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이 가게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말 수집을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명말을 비싼 값으로 내가 구하겠다고 방도 붙이고 SNS에 글도 올리고 난리를 치는데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그 밑에 신하 하나가 대왕께서 저한테 1,000금만 주시면 제가 한 달 이내에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왕이 슬그머니 짜증도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죠. 왜 몇 년 동안 한 마리도 못 구했는데 이놈의 인간 한 달 만에 구하겠다니까 기쁜데 이런 나를 보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얘기해? 짜증 나죠. Anyway, 알았다 그래. 1,000금을 줘서 보냅니다. 한 달이 뭐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명말을 구했다라고 신부를 꾼이 와요.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또 짜증 나는 거야. 일주일 만에 구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신부를 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게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1,000금을 가지고 갔던 신하가 큰 수레 하나에다가 큰 보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명마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수레에 이 보자기를 탁 풀어넣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말벽다기야. 죽은 말벽다기를 명마라고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요. 제가 이걸 500금 주고 샀어요. 1,000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죽은 말벽다기를 500금을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지.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 저거 당장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나를 기만했다 이거죠. 아니 명말을 구해오기는커녕 쓸모도 없는 말벽다기를 구해온 데다가 그것도 500금이나 주고 구해왔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거야.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한 이틀만 좀 기다렸다가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왕 죽일 놈 그래 이틀 기다려보지. 이틀 좀 지나니까 아침에 임금이 일어났는데요. 궁궐 밖에서 말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렁차게 말 우는 소리가.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문 밖으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명마들이 수두룩하게 몰려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마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구했다라는 죽은 말벽다기를 얘기를 합니다. 말벽다기 이야기를 해요. 과거가.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나라 소왕이 그 말을 알아듣고 과거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기록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그죠? 이렇게 끝이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게요? 죽은 말벽다기 이야기 고사가 뭘 의미하냐는. 고전이 재미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잖아. 눈 동글동글 뜨고 그죠? 쉽게 들으셨어. 근데 뭔 얘기 하냐고요? 물어보면 몰라. 그죠? 그래서 아까 쉽게 들어가서 얇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온다. 그죠? 예. 얕게 들어갔잖아요. 죽을 맛벽당이 깊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 주제는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임금이 천하의 유명한 명마를 좋은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구하기를 늘 갈망해 왔습니다. 즉 인재를 갈망을 해왔어. 근데 인재들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제대로 된 벼슬과 제대로 된 연봉을 줄 것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데려와서 우대하는 거예요. 즉 죽은 말벽다기는 천하의 명마보다 한 단계 아래의 인재인 거야. 뛰어난 인재보다. 왜? 죽은 말벽다기도 500금을 주고 사왔는데 산말을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그 인재가 잘 오지 않을 때는, 내한테로 안 올 때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모시고 와서 잘 대접을 하란 말이야. 저 인재가 대접받는 거 보면, 제가 저 정도 대접받는데 나는 뭐, 저보다는 훨씬 더, 두 배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죽은 말벽다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과계라는 나부터 좀 대접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황금대라고 합니다. 그게. 그럼 뭐냐 그러면 과계는 그냥 정치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계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모셨다는 얘기는 잘 대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쟁취연했다.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라는 유명한 죽은 말벽다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죠? 993법 노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라를, 그 인재들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부국강병, 부민부국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중기념관에 조성되어 있는 정료지광 조형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나라 황공은 대의명분을, 존왕량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구합제후, 제후들을 9번이나 소집해서 춘추 5패 가운데에서 선두주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중의 중상주의 정책, 경제정책으로는 관중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2600여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한 사람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은. 제 나라의 위치가 천하의 교통 노하우도 관계가 있고 또 바닷가에서 소금이며 어업이며 이런 어물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중상주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제 나라로 천하의 모든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교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가지고 제 나라를 부를 극대화시킵니다. 그 결과물들, 자기의 중상주의 정책이라든지 자기의 정책들을 종합해서 집대성해가지고 편찬해낸 책이 관자라는 책입니다. 관자. 관자를 읽어보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서양에서 케인즈니 뭐 이런 사람들 이론이 이미 2600년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중이 실시한, 제 나라에 실시한 중상주의 정책 가운데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경제무역특구가 있었어요. 이때 이미. 경제무역특구, 우리는 자유무역특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수도 주변에다가 천하의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특구를 지정합니다. 그 특구를 지정할 때 특혜를 베풉니다. 상인들한테. 어떤 특혜를 베푸냐? 술의 10대 이상에다가 교역할 물건을 싣고 들어오는 상인들에게는 먹고 자고 다 공짜로. 심지어 말먹이까지 공짜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싣고 온 교역 양에 따라, 물건의 양에 따라 가지고 숙박, 숙식, 그 다음에 말먹이를 차등 있게 제공을 합니다. 공짜로. 그리고는 관세는 1%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를 가지고도 제 나라가 천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시죠. 그 다음 관중이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냐, 디테일한 사람이냐. 교역로 자유무역 특구 주변에다가 전부 다 뭘 만드냐 그러면 유흥가를 만들어요. 돈 벌고 쓰고 가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관창제도,
관에서 운영하는, 그죠? 예. 우리로 성매매업소, 허가낸 성매매업소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도 관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친구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가 40년 동안 관중의 정책, 그 다음에 관중의 리더십, 그 다음에 환공의 위임, 그죠? 신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민입니다. 관중의 사상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부민부국입니다. 백성이 잘 살아야지 나라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부민부국입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관중이 병이 듭니다. 중병이 들어요. 더 이상 일어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제일 꼼꼼한 사람이 누구요? 환공. 그죠? 40년 동안 관중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근데 관중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걱정이야. 왜? 후계자가 걱정이야. 관중 후임이. 그래서 문병을 핑계 삼아서 관중을 찾아가서 후계자를 논의를 합니다. 아이고, 중보는 이제 관중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얼른 일어나셔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그랬더니 엿대구나 싶어가지고, 그래, 뭐 혹시 후임 생각해 보셨어? 그래. 포숙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 CEO들 100명한테 설문지를 돌렸더니 95명이 후임자로 포숙을 추천했습니다. 5명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제가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 당신이 관중이라면 후임자를 누구를 추천하겠어? 대부분 다 포숙을 추천할 겁니다. 포숙이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관중이 포숙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 대목을 기록한 사서의 기록에 보면은 황공이 놀래가지고 포숙은? 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황공도 놀란 거예요. 황공도 당연히 포숙을 추천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포숙을 추천 안 합니다. 포숙은요? 관중왈, 포숙은 위인이 군자라 시끄러운 문제, 깨끗하거나 더러운 문제,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될 제상 자리에는 맞지 않습니다. 습붕이 무난하게 제 뒤를 이을 것 같으니까 습붕을 제 후임으로 임명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포지교 이야기는요, 놀랍습니다. 포숙이 관중에게 자기한테 돌아올 제상 자리를 양보한 것도 놀랍거니와 더 놀라운 것은 관중이 자기 후임으로 살아있는 포숙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구분 정신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소인배 하나가 쪼라라 포숙한테 쫓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신이 그 자리를 양보 안 했으면 관중이 40년 동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관중은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 그러면 황공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그런데 백성들 어느 누구도 관중이 황공보다 잘 산다고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격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어줬으니까.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인배가 볼 때는, 그죠? 40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임금보다 더 잘 사는 관중이 이제 삶은 몇 년 산다고 후임으로 당신을 추천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추천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헐떴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 포숙왈 물러가라.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봤다. 내가 그러라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추천한 거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관포지교는 뭐 전율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런 강의하고 나면은 특히 그 조직 생활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꼭 끄트머리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수님, 예. 그게 가능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품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포기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한테 주어진 조건, 그리고 자기의 성찰 여부, 자기 수양 여부, 자기의 공부 여부, 학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포스과 같은 고귀한 펠로우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이 있습니다. 관중도 죽고 포스도 죽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다 없어졌습니다. 황공이 말년에 이게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게 한번 자리에 오르면 죽기 전에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 존재들은 적당한 나이에 죽어야 돼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왕조 체제, 절대 권력 체제에서는. 근데 이 황공이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까 관중하고 포스보다 더 오래 살아. 그래서 관중도 죽고 포스도 죽어요. 근데 쌩쌩해. 브레이크가 없어지잖아. 관중이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인배를 국정에 참여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인배를 멀리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니까 결국은 소인배를 끌어들입니다. 굶어 죽습니다. 황공은 굶어 죽습니다. 소인배들한테 결국은 유폐당해가지고 저 한갓진들을 유폐당해서 먹을 걸 주지 않아가지고 굶어 죽습니다. 황공이 죽고 난 다음에도 64일이 지나도록 황공이 죽은 줄 모릅니다. 구더기가 담장을 기어 넘어와가지고 와서야 비로소 황공이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2달이나 넘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사마천은 관중과 포숙에 관한 이야기를 관한절전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관중의 치적으로, 관중의 업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마천 할아버지께서 포숙의 이 위대한 팔로우십을 놓칠 리가 있겠어요? 그죠? 사마천 사기를 읽는 묘미는요,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관한절전에서 3군데에 주목을 합니다. 딱 3구절에 주목을 했어요. 이 관포지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3군데를 찾아낸 겁니다. 첫 번째는 관중의 포숙에 대한 평가입니다. 관중이 포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관중이 얘기합니다.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포숙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날 낳아주신 것은 부모지만 날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럼 관중은 그렇다 쳐. 왜? 친구 사이였고, 그만큼 포숙의 팔로우십에 가장 큰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사마천은 이걸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는지 세상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보다 포숙을 더 칭찬했다. 그 두 번째 대목에 제가 일단 주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마천이 태사공왈이라고 하는 논평 부분에서 제나라는 그 이후에 황공이 굶어 죽고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정치가 어지러워졌지만 그 후로도 관중과 포숙이 해놓은 정책과 정치 덕분에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이게 중요합니다. 수백 년 동안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고귀하게 서로서로 양보하고 공서구분을 정신을 가지고 40년 동안 춘추시대 초기에 제나라를 개혁함으로써 권력자가 교체당하고 살해당해도 굶어 죽어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제나라가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춘추시대 때 관푸지교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다양한 메시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정을 얘기하고 있고, 조직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한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사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부민의 철학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주제를, 또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관포지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인간관계는 이제 릴레이션십, 관계죠. 그렇죠? 릴레이션십은요, 팔로우십, 펠로우십, 프렌드십, 리더십, 이 네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간략한 도표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역사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보시지는 못하지만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제 나라 수도인 임치를 방문해가지고 관중 무덤을 찾았을 때가 2002년쯤 됩니다. 처음. 그때 갔더니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2002년도에 그래서 에이 설마 그랬거든요. 그로부터 그때 관중의 무덤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 2002년도의 모습은. 그러고는 한 5, 6년 지나서 갔더니 이런 광장이 생겨서 관중상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고요. 관중 기념관 무덤 들어간 입구예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포지교라고 하는 기념관이 하나 만들어져서 아까 보셨던 그림이나 조형물들은 다 이 안에 제시가 되어 있고 관중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관중기념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관중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관중 무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단장이 됐죠. 그죠?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처음 보셨던 사진에. 저는 늘 뭐 불만 아닌 불만이 뭐였냐 그러면 관포지교의 주인공은 내가 생각할 땐 포숙인데 포숙의 무덤은 어디 가고 없고 관중 무덤만 남았냐. 그리고 열심히 포숙의 무덤을 찾아다녔죠. 그래서 2년 전에 찾았습니다. 여기가 포숙의 무덤입니다. 산동성 제남시 공원 한기퉁이에 철강회사 앞에 있는 공원 한기퉁이에 포숙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끄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관중에게는 넉넉한 공간을 허용했지만 상대적으로 고귀한 인간 정신을 발휘한 포숙에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숙의 위대한 팔로우십이 오히려 관중보다 훨씬 초라하고 좁게 남은 무덤 공간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찾았는데 여기가 포숙의 무덤입니다. 관포지교는 앞으로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새로운 해석들이 아마 오고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 전문가로서 제가 지금까지 관포지교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팩트를 넘어서 트루스를 찾아서 진실을 찾아서 사마천의 역사정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은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